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개요와 컨텐츠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개요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미디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즉 우리말로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면 비언어적 수단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도 있죠. 물론 동물의 소리나 몸짓이라든지 만약 우주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의 음성 표현이나 몸짓 또한 남바블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크게 활자 인쇄 매체죠. 인쇄 매체와 영상 매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매체는 정지 영상 매체와 동영상 매체가 있죠. 동영상에는 아시다시피 음성도 오디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는 연애, 오락, 여흥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엔터테인먼트는 우리의 일상적 삶의 구도와 풍경 자체를 바꾸는 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가 수많은 합성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그만큼 엔터테인먼트의 가치가 치솟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송학자 닐 포스트맨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텔레비전 담론의 상위 이데올로기다. 어떻게 묘사하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 가장 중요한 가정은 거기에는 오락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그래서 그 장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영화와 TV를 비롯하여 광고나 애니메이션까지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가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인포테인먼트, 디지털과 결합하면 디지테인먼트, 다큐멘터리와 결합하면 다큐테인먼트, 아나운싱과 결합하면 아나테인먼트. 아나운싱이라는 것은 알린다는 뜻입니다. 알리기, 알림이라는 뜻이에요. 아나운싱. 스포츠와 결합한 스포테인먼트, 예술과 결합한 아트테인먼트, 광고와 결합한 에드테인먼트, 판촉과 결합하면 프로모테인먼트, 마켓과 결합하면 마케테인먼트, 쇼핑과 결합하면 쇼퍼테인먼트, 유통과 결합한 리테일먼트 또는 식사와 결합한 이터테인먼트, 자원봉사와 결합하면 볼런테인먼트, 교육과 결합하면 에듀테인먼트, 그리고 의학과 결합하면 메디테인먼트, 일과 융합하면 워크테인먼트, 정치와 결합하면 폴리테인먼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장르와 결합되게 됐을 때 주가 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식사와 결합한다 해서 음식이나 식사가 위주가 된다든지 또 쇼핑과 결합한다 해서 쇼핑이 결합 우선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이런 모든 융합적인 장르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다루는 부서가 연예, 예능 부서에서 다룹니다. 예능 부문에서 뭐 정보와 또는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정보와 결합한 인포테인먼트, 뭐 또는 그 식사와 결합한 이터테인먼트라든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시사교양 쪽 부문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치와 결합한다 그래서 뭐 폴리테인먼트가 보도 쪽에 속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저변은 엔터테인먼트, 예능 부분이 그 우선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의 미디어를 이용한 연애, 오락, 여흥, 그리고 즐거움, 재미, 감동, 희노애락을 등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내용,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적 그 상품으로서의 그 어떤 유통이라든지 판매라든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라는 말 그 자체가 사전적 정의로 내용물을 얘기합니다. 내용물, 목차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칭하는 데 있어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콘텐츠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죠. 일반 텍스트 정보라든지 비디오, 음악 등 멀티미디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형성하는 지적 재산권을 콘텐츠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자,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 형태가 통합되어서 생성되고 전달,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서 활용되어지는 정보 서비스 내용물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알리바바의 잭 마이윈이라든지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 등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창조적인 콘텐츠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지식 정보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상력, 창의력이 핵심이 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올해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 시장 점유율 6%인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복합으로서 창조성이 있는 문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내용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정보, 데이터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스마트라는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통 자원, 생활 양식, 스토리 등의
문화적 요소의 창의적 상상력 또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 산물을 말합니다. 문화 산물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콘서트, 모바일 콘텐츠 등이죠. 즉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양식, 역사 기록, 이야기, 경험 등의 창의적 기회력을 가미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을 말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것은 문화 상품을 기획, 제작, 가공해서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 과정에 참여해서 경제 가치를 창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연관 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국내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에서 콘텐츠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원 및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려가는 중입니다. 즉 문화 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는 문화 콘텐츠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국가 경쟁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대경쟁력은 한류를 일으킨 드라마와 전 세계의 K-팝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가요를 시작으로 해서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은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죠. 일단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스마트폰이나 TV, 자동차, 전자제품, 패션 상품 등 우리나라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로 연결되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산업과 비즈니스 체결을 하는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BTS가 그 1위 미국 가요 시장의 1위를 차지했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쾌거를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있는 사건이죠. 이 또한 우리 엄청난 기업의 제품들에게 외국 사람들 구매로 연결되고 관광산업과 비즈니스 체결을 하는 커다란 효과를 양산하는 그러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방송, 영화, 게임, 캐릭터, 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영상, 이러닝, 디지털 음악, 전자출판, 콘텐츠 유통,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디지털 콘텐츠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합쳐지는 3중 융합의 트라이버전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을 트라이버전스라고 하죠. 트라이버전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는 컴퓨터 기반의 인터넷, TV 기반의 미디어, 스마트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융합화는 더욱 가속화되어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는 성공한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즉 OSMU, One Source Multi-Use라고 볼 수가 있죠. OSMU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끊임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OSM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멀티 유스, 그러니까 플랫폼을 여러 형태로 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기획과 마케팅으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에 맞게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기획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기획자에게는 문화, 사업, 시장 등을 분석하고 각 시장에 맞는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됩니다. 둘째, 기획한 콘텐츠를 판매하는 역량, 특히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국가, 기업별로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와 계약 조건이 천양차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역량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콘텐츠를 해리포터라든지 아바타,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계 1위 콘텐츠의 기획과 마케팅을 롤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함으로써 차별화된 방식으로 우리 콘텐츠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그 콘텐츠 기획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의 콘텐츠 스마트폰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벤치마킹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기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마케팅의 구루 필리 코틀러라는 사람은 모든 전략은 기획에서 출발되고 기획은 시장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세계와 국내를 대상으로 고객은 어떤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있고 경쟁자는 어떤 제품을 팔고 있으며 팔고 만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장 조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에서도 기획의 첫걸음이 시장 조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스마트 기획은 시장 조사에서부터 시작을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한 다음으로 상품 기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품 기획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으로 마케팅 기획이 일어나고 필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런칭에 제품 출시죠. 런칭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기획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아이템 선정을 하고 상품 기획을 한 다음에 마케팅 기획과 빌드 테스트를 거쳐서 런칭의 프로세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스마트한 콘텐츠의 기획도 이와 같이 시장조사에서 런칭까지 콘텐츠의 특성과 환경에 맞추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법칙을 세워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콘텐츠 기획은 스마트폰 기획처럼 제일 먼저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기획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때 아이템은 순수한 현장의 정보이므로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로 가공한 뒤에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 콘텐츠인 게임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게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제작할 게임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아이디어를 더해서 기존 게임과 차별화하여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텔링화하고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를 거친 뒤에 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세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콘텐츠 기획을 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콘텐츠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세 단계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문학적 접근이에요. 인문학적 융합. 이는 문화적 요소에 사회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믹스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스토리, 멜로디, 드라마, 갤러리 등의 문화적 코드에 텍스트, 이미지, 소리, 무대, 미디어 등의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이야기 소재에 철학, 문학, 역사학, 고고학, 종교학 등의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융합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무섭게 생긴 전통적인 도깨비의 모습을 아이들을 타깃으로 하여서 귀엽고 익살스러운 아기 도깨비 뮤지컬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연극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한글을 넣은 한복, 양복도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최근 인문학에 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글로벌 콘텐츠를 기획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중 심리학과 역사학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역사 속의 전쟁사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플이나 삼성,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뽑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인문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학이라든지 의학, 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와 결합하여서 좀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인 애플과 구글의 성공주에는 수학이 있었습니다. 소설과 수학이 만난 무라카미 하루키의 IQ84, 댄 브라운의 로스트 심볼, 이선영의 천년의 침묵 등이 수학 지식을 이용하거나 수학과 역사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소설이라는 콘텐츠의 영역을 확대한 사례입니다. 최근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자신감을 주기 위하여
스토리텔링 수학책이 나오는 것도 업그레이드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한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의 기하학이라든지 미분을 저격하여서 제작비를 줄임으로써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애플로 금이 환영할 수 있게 해주었죠.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은 전공 분야인 응용수학을 활용해서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주에 이렇게 성공주에는 수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래학으로 완전 차별화 및 시장을 선점한다는 겁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간축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거 또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에 대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방향을 알아보는 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은 지금 하지만 콘텐츠를 런칭한 것은 미래의 이름으로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학의 학습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면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1877년에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시할 만한 일입니다. 이처럼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조금은 촌스럽지만 S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현재 나와 있는 화상 통화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 콘텐츠를 기획하는 경우에는 작성 시점과 실행하는 시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할 시점의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이템이라는 그 콘텐츠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봤다면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템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으로는 한 단위로 다루어진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이템이라는 것은 시장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집합체, 곧 정보를 얘기합니다. 기획에서의 아이템은 기획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죠. 아이템이 정해져야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기획을 하더라도 아이템이 달라지면 콘텐츠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획을 차별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선정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수업으로서 이번 학기에 제가 방송 구성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획서 작성이 맞춰지면 구성안에서 아이템 대소 아이템들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이 같다,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큰 주제의 계획이 같다 하더라도 대소 아이템들이 달라지면 콘텐츠 자체가 변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컨셉과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아이템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획의 필수 요소이고 근간이 되는 아이템,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아이템으로 차별화되고 설득력 있는 기획을 위해서 정보의 유형, 그리고 정보력을 강화하는 방법, 수집 등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적벽대전이라고 있잖아요.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도 가장 아주 알려진 대전 그 전투로서 그 중국 후한 말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조가 성공과 유비 연합군과 싸웠던 전투이죠. 원소를 무찌르고 화북을 평정했던 조조가 중국을 통일하고자 약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에서 적벽에서 성곤 유비 연합군과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제갈공명이 기후를 예측하고 바람, 동남풍이죠. 하여간 화공을 펼쳐서 조조의 군대를 대패시킴으로써 삼국의 형세가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했잖아요. 전투의 승리는 제갈령의 기후 파악 능력이라든지 즉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치열한 경쟁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정보, 즉 아이템의 선정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무한 경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